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습장애라는 말, 이걸 둘러싼 오해를 좀 걷어내고요.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그 그림을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시죠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우선 학습장애가 도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요. 주요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,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, 이 해답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여기서 제일 먼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학습장애를 지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. 그러니까 일종의 신경학적인 차이라는 점,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정의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이라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, 학생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졌는데 단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. 바로 이 격차, 이게 바로 학습장애의 본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? 이제부터 학습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, 그 특징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궁금해하실 거예요. 학습장애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. 근데 사실은요, 명확하게 구분되는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잘 알려진 읽기장애, 바로 난독증입니다. 이게 그냥 글을 잘 못 읽는다,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글자를 소리로 바꾸고 그 소리를 조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이 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. 유병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드문 케이스가 아니죠. 그리고 이 숫자 좀 보세요. 무려 80%. 와,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러니까 진단받은 학습장애 학생 10명 중에 8명이 바로 이 읽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왜 난독증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 쓰기 장애입니다. 난필증이라고도 하는데요. 머릿속에는 분명히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걸 글로 옮기려고 하면 철자나 문법이 계속 틀리고 문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학장애, 난산증입니다. 숫자의 개념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어하거나 아주 기본적인 덧셈, 뺄셈 같은 연산부터 복잡한 수학적 사고까지 이 수와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. 네,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읽기, 쓰기, 그리고 수학.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바로 학습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는 학습장애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는지,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서 어떤 조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공식적인 진단 기준인 DSM-5에서도요, 이 세 가지 영역을 핵심으로 봅니다.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로 그 읽기, 쓰기, 수학에서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진단이라는 게 그냥 쟤 공부 좀 못하네? 이런 인상만으로 절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전문가의 도움 같은 적절한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어려움이 6개월 이상 계속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임상적인 진단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신중한 과정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. 왜냐하면 아이의 뇌가 한창 발달할 때 바로 그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주면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.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징후들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하는지 딱 보입니다. 말이 좀 늦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언어 발달의 문제, 또 알파벳이나 숫자 같은 기초적인 학습에서의 어려움, 그리고 쉽게 산만해지는 행동 문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. 특히 ADHD를 가진 아이들의 30% 이상이 학습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
자, 이제 진단을 넘어서 그럼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? 이 지원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성공적인 지원이라는 건요,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. 가장 먼저 개인 영역인데요. 계속해서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아이의 자존감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인 지원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다음은 사회 영역입니다. 교실에서 규칙을 지킨다거나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법, 화가 날 때 어떻게 조절하는지, 이런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핵심인 학습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죠.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를 들면 시험 시간을 좀 더 준다거나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겁니다. 그리고 좀 더 멀리 내다봐야겠죠. 진로 영역에 대한 지원입니다. 보통 14세 정도부터는 아이의 흥미나 적성이 뭔지 같이 탐색해주고 시간 관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법 같은 실질적인 사회생활 기술을 미리 준비시켜야 합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지원 원칙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낼 수 있을까요?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맞춤형 교육은요, 한 번 계획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순환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.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별화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전략으로 중재하고 그 효과를 다시 평가해서 계획을 끊임없이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학습장애는 결코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는 것. 올바른 이해와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지원만 있다면 모든 학생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충분히 빛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. 넘버 원이어도 괜찮아. 너는 너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온리 원이니까. 우리 사회가 모든 아이들의 이런 고유한 가치를 알아주고 지지해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자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?